중고차 매매 단지에 20대 청년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프리랜서 겸 백수, 사회 초년생, 심지어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됩니다. 딜러의 유혹에 혹하는 순간 카푸어가 됩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벤츠, BMW만 있으면 열나 행복하죠. 우리는 이들을 모아서 카푸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카푸어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5천만 원 주고 중고 벤츠를 삽니다. 선수금은 500만 원. 1년 뒤 차를 팔려고 알아봤더니 차값은 3,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입차가 감가가 엄청 심하죠. 그런데 문제가 남은 할부금이 3,5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냈으니까 1년이면 1,200만 원 낸 건데 그 1,200만 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죠. 차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500만 원에 팔아도 할부금도 안 됩니다. 여기에 돈을 얹어줘야 차를 팔 수 있습니다. 카포가 돈이 있을까요? 유지비로도 엄청 들어갔는데 당연히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에 그냥 유지합니다. 이게 나락으로 가는 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차 가격은 더 떨어지고 피해는 커집니다. 이러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카푸어를 구별하는 법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벤츠 C클래스, E클래스, 구형 BMW 5 시리즈, 구형 A6를 타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타이어 앞바퀴는 금호고 뒷바퀴는 저가 타이어거나 짝짝이면 무조건 카푸어다. 이런 감별법이 돌아다녔죠.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자 이렇게 안 보이려고 카푸어들은 키를 쓰고 티를 안 내려고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었죠. 사실 카푸어들 덕분에 중고차 딜러분들, 수입차 정비하시는 분들, 애들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죠. 정말 이 정도면 은인이죠. 20대 중후반이면 보통 월 250만 원 정도 법니다. 사업이나 영업을 하다 보면 한 달 우연히 잘 벌어지는 달이 있습니다. 맨날 이럴 거라고 착각한 예비 카푸어는 중고차 딜러를 찾아갑니다. 가면 중고차 딜러들이 일단 차에 앉아보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앉으면 그 분위기에 혹해서 안 사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60개월 할부로 벤츠를 삽니다. 처음에는 신나죠. 주위에 전화 돌리고 친구들 만나면서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친구들이 와, 너 성공한 거 아니냐? 칭찬도 해주고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주 기분이 좋죠. 이런 상황에서 뭐 나오면서 더치페이 하자고 할 수도 없고 밥값에 술값까지 내고 나와야 되죠. 이렇게 잘 타고 다니다가 1년쯤 지났을 때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집니다. AS센터 가니까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옵니다. 감당 불가죠. 열라 네이버를 검색합니다. 어떻게든 변두리 카센터 찾아가서 중고 부품으로 150만 원에 겨우 해결합니다. 돈은 잘 못 버는데 유지비에 할부 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고장 한번 나면 아침마다 또 고장 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합니다. 누가 살짝 긁고 가도 진짜 신경 쓰이죠. 보험 갱신 시기가 오면 최소 100에서 200만 원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안 들 수는 없으니까 단기 보험을 듭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더 비싸죠. 그러다 2개월 할부를 못 내면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리스 이자는 6%였는데 연체하는 순간 법정 최고이자가 20%로 바뀝니다. 중도 해지 손해배상금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원금의 10%, 약 300만 원입니다. 결국 차량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갑니다. 5천만 원 주고 산 차가 경매에서 2천만 원에 팔립니다. 2천만 원은 변제 처리되고 남은 빚은 얼마일까요? 원래 할부금 2천만 원 빼고 여기에 중도 해지 손해배상금 300만 원, 각종 페널티, 연체이자 20%, 빚은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차는 사라졌지만 빚은 그대로죠. 이런 경우는 더 힘든 게 개인 파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카푸어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자동차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소유 자체가 특권이었죠. 그런데 80년대 되면서 등록 차량이 50만 대를 돌파합니다. 1985년에는 100만 대를 넘어섰죠. 이때부터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고 내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습니다. 1986년 그랜저가 출시됩니다. 가격이 1,690만 원. 당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출고 대기는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랜저는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였습니다. 당시에 그랜저 타면 차가 달릴 때마다 바퀴에 1,000원짜리 하나씩 깔고 달려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랜저는 부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집니다. IMF가 요구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수입품의 관세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했죠. 벤츠 E클래스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관세가 낮아지면서 7천만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2000년대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가 이제 부의 상징이 됩니다. 이 차들을 타면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와, 저 사람 돈 잘 버나 보다. 집에 돈 좀 있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외제차가 그랜저를 대체합니다.
2000년대 후반 결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금융권에서 자동차 할부가 확대됩니다. 특히 캐피탈에서 적극적으로 밀었죠. 월 60만 원이면 BMW 찾기가 내 손에 들어온다. 아주 혹하죠. 할부로 차를 사는 문화가 이때부터 자리 잡았습니다. 신차 아반떼 살 거 조금만 더 보태면 중고로 벤츠 살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돌면서 수입차를 더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유지비라는 개념은 전혀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한 겁니다. 유예 할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2년에서 3년은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몰아서 갚는 겁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도 월 60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사람들은 총액을 잊고 월 납입금만 보고 차를 샀죠. 이게 카푸어를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카푸어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캐피탈이죠.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 카푸어가 많았을까요? 딜로이트 코리아가 발표한 소비자 연계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월 평균 과소비 지출액이 59달러입니다. 세계 평균이 41달러라고 합니다. 조사한 20개국 중 4위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소비를 통해 위로를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뭐 이런 거죠. 2023년 블룸버그는 한국 소비자에 대해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상표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평가합니다. 명품 브랜드를 통해 지위와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심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SNS가 등장하면서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인스타를 통해 끊임없이 더 높은 기준을 접하게 되고 더 화려하고 비싸야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가 사회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평범한 삶의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졌죠. 요즘 세대가 평범한 삶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서 진짜 평범한 삶은 마치 초라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나는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누구는 이자카야 가서 10만 원짜리 먹고 있고 이러면 한숨이 나오죠. 한국 소비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소비입니다. 솔직히 이걸 부정하고 싶어도 저부터도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자동차부터 명품 심지어 연봉 얼마 받냐 직업이 뭐냐 모든 것에 대해서 급을 나눕니다. 이걸 기반으로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평가를 하고 내가 평균 이상에 속한다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히 티가 나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의 가치가 바로 자동차죠. 그래서 카푸어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유튜브에 카푸어 관련 콘텐츠가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일상생활에서 BMW 벤츠 엔트리급 타면서 젊으면 어떤 시선을 받을까요? 저거 카푸어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저걸 어떻게 유지하려고 저러냐? 오히려 이게 놀림거리나 조롱거리가 되면서 차를 무리하게 사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야, 부럽다. 뭐 이런 말 대신에 야, 할부 얼마 남았냐?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이러려고 수입차를 샀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눈도 높아졌습니다. 2020년 한국 수입차 등록 대수가 50만 대를 넘어섭니다. 강남에서는 10대 중 3대가 수입차고 서울 시민 5명 중 1명은 수입차를 탄다고 합니다. 수입차가 너무 대중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국산차가 성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 주위에 실제로 아내는 벤츠 E클래스 타고 남편은 제네시스 G80 타는데 G80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대 영업사원도 아니고 그냥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부재란 말도 유행했죠. 진짜 부자는 제네시스 탄다. BMW와 벤츠가 거리에 넘쳐나기 시작하자 느낌 자체가 그냥 수입차 어정쩡한 거 타면 괜히 과시하려는 사람으로 보이고 국산차 타면 오히려 실속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강해진 겁니다. 개나거리나 벤츠 탄다. 할부 갚느라고 고생이 많다.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죠. 그러다 2022년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뛰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할부이자도 함께 올랐죠. 과거처럼 낮은 이자로 할부 받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금융당국도 할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은 할부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카푸어를 양산하던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겁니다. 젊은 층의 인식이 바뀌고 결정적으로 돈이 너무 없죠. 취업도 안 되고 경기는 사상 최악이고 2025년 상반기 기준 2030 세대의 신차 구매 비중은 최근 10년 사이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무려 40%나 급락합니다.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도 다운그레이드 하는 사례는 많아졌지만 요즘에는 카푸어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카푸어가 사라진 이유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무리해서 사봐야 주위에서 알아봐 주지도 않고 거기에 금리까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다시 호황이 오면 새로운 푸어가 등장하든지 카푸어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카푸어는 2000년대 후반 캐피탈 할부 확장과 2010년대 SNS 문화, 외제차 동경이 만들어낸 안 좋은 현상이죠. 지금은 사라진 것 같지만 한국 사회의 과시 문화와 남을 의식하는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형태로 표출될 수는 있겠지만 본질이 변하기는 쉽지 않죠. 본인들의 인생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